너는 도대체 언제 철이 들거니? 엄마, 나 좀 내버려둬요.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할게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더 이상 안 되겠어. 당장 집에서 나가. 꼴도 보기 싫구나. 자녀의 성장을 보는 건 모든 부모에게 큰 기쁨일 것입니다. 특히 걱정을 많이 하던 자녀일수록 바르게 자라는 모습은 큰 뿌듯함을 줄 텐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한국으로 쫓아낸 막내딸에게 놀라운 변화가 생겼다는 영국 여성의 경험담입니다. 말도 안 듣고 꿈도 없어 보였던 딸이 한국행으로 인해 몰라보게 달라졌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녀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영국 여성의 사연입니다. 감동 시작 애청자 여러분.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불우이웃을 위해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영국에 살고 있는 에이미입니다. 다소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하지만 달라진 막내딸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앞서 서툴지만 전해볼까 합니다. 저는 영국에 살고 있어요. 평범한 가정주부이고 딸을 셋이나 키웠죠. 저는 항상 막내딸 걱정을 했습니다. 딸 셋이 있는데 큰아이는 자기 주장이 강해하고 싶은 일은 꼭 해낼 정도로 강인한 성격이었어요. 둘째는 세 자매 중 가운데 있어서 그런지 사회생활을 곧잘 하는 성격으로 어디를 가더라도 무던하게 잘 지낼 걱정이 없었죠. 하지만 막내는 달랐어요. 사랑을 듬뿍 받고 자라서 그럴까요? 항상 부모가 해주거나 언니들이 해주는 걸 받기만 해서 그랬을까요? 도무지 스스로 하는 건 하나도 없는 아이였습니다. 물론 기억을 더듬어 보면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었어요. 욕심이 강해 언니들이 하는 건 꼭 해야 직성이 풀리는 아이였거든요. 하지만 사춘기를 지나며 그런 성향도 전혀 달라졌습니다. 세상 모든 일에 흥미가 없는 것처럼 살았으니까요. 매 학기마다 학교에 불려가는 것도 모두 막내딸과 관련된 일뿐이었죠. 첫째, 딸은 학교에서 우수상을 도맡아 받을 정도로 인정받는 모범생이었습니다. 둘째, 딸은 큰애처럼은 아니지만 교내 행사가 있으면 인기투표로 여학생 대표를 도맡을 정도로 성격이 좋았죠. 그래서 학교에 불려가 선생님들을 만나 상담을 할 일이 없었습니다. 모두 알아서 잘했으니까요 하지만 막내는 달랐죠. 처음엔 성적이 나오지 않아 낙제할 수 있다는 경고였어요. 도무지 수업 시간에 집중을 안 하고 시험을 보더라도 답을 적어내지 않는다며 다루기 힘든 아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당황했죠.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알 수 없었거든요. 어떤 답변을 해야 하는지 막막했어요. 핑계를 대야 하는지 잘못했다는 말이면 될지 갈팡질팡했습니다. 그리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죠. 집에서 그렇게 아나무인으로 지내는 건 아니었으니까 곧잘 자기가 해야 할 일도 하고 잘 지낸다고 생각했어요. 전과 달라진 점들은 사춘기라 지나가는 현상이라 여겼고요. 그래서 선생님께 연신 죄송하다고 말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그 복잡했던 마음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도 계속될 줄 몰랐습니다. 그게 시작이었거든요. 중학교를 거쳐 고등학교 진학한 이후에도 계속 같은 이유로 학교에 불려가야 했습니다. 졸업을 한 게 신기할 정도였죠. 그 지경이 되자. 저도 모르게 더 이상 막내에게 어떤 기대도 하지 않게 되었어요. 도무지 말을 듣지도 않고 뭐든 할 의지도 보이지 않았으니까요. 정말 겨우 낙제만 면할 정도로 졸업을 한 이후 집에만 머물렀어요. 대학은 당연히 성적이 안 되니 불러주는 곳도 없었고 서류를 낸다 해도 받아주는 곳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영국 내에서는 고등학교 졸업으로도 취업할 수 있는 일들이 꽤 있어요. 물론 학력이 안 되니 아무래도 좋은 일자리를 얻기에는 한계가 있겠죠. 하지만 성인이 되면 스스로 돈을 벌어 생활하는 게 당연했기 때문에 대학을 진학하지 않은 이상 아르바이트를 하는 게 맞았어요. 적어도 자신의 용돈은 스스로 벌어야 했죠. 성인이 되었으니까요. 부모에게 손을 벌리는 건 어렸을 때나 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막내는 달랐습니다. 취업도 안 하고 모든 흥미를 잃은 것처럼 집안에서 나올 생각을 안 했죠. 걱정되어 이런저런 이야기도 전해봤지만 듣기 싫다는 말만 하곤 했어요. 저와 막내딸의 사이는 점점 멀어지고 더 이상 제가 감당하기 싫은 지경에까지 도달하게 되었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내가 배 아파 낳은 자식이라도 감당이 안 되는 순간이 있는 것 같았어요. 물론 제가 잘못 키운 탓도 있겠죠. 첫째, 딸과 둘째,
딸이 스스로 잘 컸기 때문에 그런 언니들을 보며 알아서 잘하겠지. 라는 막연한 기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문득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물 안 개구리처럼 집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라도 구경하며 조그마한 변화라도 생기길 바랐습니다. 그렇다고 아무 곳이나 보낼 수 없었죠. 가란다고 갈 아이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때 한국으로 시집간 첫째 딸이 생각났어요. 첫째 딸은 변호사였는데요. 로펌에서도 상당히 인정받고 소위 잘 나가는 저희 자랑스러운 딸이었답니다. 아직 결혼할 나이가 아니라 생각했는데 30살이 되기도 전에 결혼하겠다고 한국인 사위를 데려왔어요. 대학 동기로 사위를 만났는데 영국에서 경력을 쌓고 회사를 다니다 한국에서 좋은 기회에 이직 제의가 들어와 한국으로 들어간다는 말을 했대요. 사위가 한국으로 돌아가면 다시 볼 수 없다는 생각을 하자 사랑했다는 걸 느끼게 되었고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답니다. 첫째, 딸도 사위도 서로 사랑하는 감정은 있었지만 현실에 집중하고 싶었고 사는 나라가 다르니 누구도 서로 말을 꺼내지 못했던 거죠. 하지만 결국 헤어질 수 없다는 생각에 마음을 터놓게 되었고 결혼을 해 한국으로 함께 가자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대요. 여하튼 그렇게 결혼한 첫째, 딸은 한국에서 2년째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내딸을 한국에 보내고 싶었어요. 눈앞에서 빈둥거리는 건 못 보겠고 그렇다고 어디서 뭘 하는지 확인도 안 되는 곳에 보낼 수 없었으니까요. 딸에게 말도 안 하고 비행기표를 끊어왔어요. 그리고 침대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있는 막내딸에게 내던졌죠. 한국에나 가 그런데. 오히려 막내딸은 오랜만에 큰언니를 보러 간다고 좋아했어요. 전 내쫓는다는 느낌으로 비행기표를 사왔는데 말이죠. 도무지 대책에 안 서는 저 아이를 어쩌면 좋을까? 머리가 아파오더군요. 첫째, 딸에게 전화했어요. 첫째, 딸은 웃으며 한국에서 많은 이야기도 해보고 같이 지낼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답했죠. 그나마 위안이 되었어요. 저를 대신해 제 고민 덩어리를 맡아줄 첫째, 딸이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되었거든요. 그렇게 막내딸은 한국으로 떠났습니다. 한동안 눈앞에 보이던 골칫거리가 사라지자 해방된 느낌이 들었어요. 둘째, 딸은 대학원을 다니며 아르바이트도 하고 자기 시간을 잘 보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신경을 쓸 사람이 없었죠. 저나 신랑이나 각자 시간을 잘 보내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한 달이라는 시간이 어느덧 흘렀습니다. 중간중간 막내딸이 궁금했어요. 하지만 집에 전화 한 통 없는 게 괘씸해서 저 역시 전화하지 않았죠. 첫째, 딸이 전화해 막내는 잘 지내고 있으니 크게 걱정 말라는 소식만 간간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어요. 정말 오랜만에 막내딸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상당히 들뜬 목소리로 저에게 전화를 걸어 꿈이 생겼다는 말을 해주었거든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하고 싶은 게 생기다니 맙소사 믿기 어려웠죠. 막내딸은 제빵사가 되고 싶댔어요. 빵 만드는 기술을 배우고 싶은데 큰언니가 제빵 학원을 끊어줘서 요즘 거기 다니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지내고 있대요. 저는 신기했어요. 중학교 이후 흥미를 느끼는 걸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한국에 간 지 약 4달 만에 꿈이 생기고 무언가를 배우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전혀 와닿지 않았죠. 그래서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표를 끊었어요. 정말 막내딸이 하고 싶은 꿈이 생긴 건지 아니면 한국에 더 있고 싶어서 핑계거리를 만든 건지 알 수 없으니까요. 저는 그 정도로 막내딸에 대한 믿음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렇게 한국에 도착하고 마중 나온 큰딸과 함께 큰딸의 집으로 출발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막내딸과 사위의 여동생인 사돈처녀가 있었어요. 결혼식 때 보고 오랜만에 다시 보는 사돈처녀는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죠. 사돈처녀가 막내딸보다 1살 많았는데 둘은 친구가 된 것 같았어요. 영어를 곧잘 하는 덕분에 둘은 마음을 터놓을 정도로 죽이 잘 맞는 것 같았습니다. 둘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사돈처녀가 저에게 커피 한 잔을 내주었어요. 바리스타 공부를 하고 있는데 맛이 어떠냐고 물었죠. 마셔보고 품평을 해준다면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거라는 말도 덧붙였어요. 저는 이 상황이 재밌었답니다. 마치 소꿉놀이를 하는 것처럼 막내딸과 사돈처녀는 죽이 잘 맞았거든요. 커피가 나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 막내딸이 만든 빵도 함께 맛볼 수 있었죠.
알고 봤더니 둘이 장사를 하겠다고 작정했더라고요. 사돈처녀는 커피를 담당하고 제 막내딸은 빵을 담당하겠다면서요. 그래서 그런지 둘은 집에서도 노는 게 아니라 무언가를 연구하며 만들기를 반복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참 좋아 보였어요. 막내딸이 공부를 한다고 했으면 말렸을지 몰라요. 공부에 대한 흥미도 없고 학창시절 때 늘 낙제와 가까웠던 아이였기 때문에 시간 낭비만 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배운 지 한 달 되었다며 수줍게 내민 빵은 제법 맛있었습니다. 영국에서 먹었던 빵보다 훨씬 더 담백하고 맛있었어요. 요리에 흥미가 있고 재능이 있는지 몰랐는데 제대로 배운다면 꽤 괜찮은 제빵사가 될 거라는 기대를 저도 모르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 후 막내딸은 사돈처녀와 일정이 있다며 나갔는데 집에만 머물던 딸이 집 밖으로 나가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보내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죠. 막내딸이 어떻게 변한 건지 모르겠지만 완전히 달라져 있었거든요. 그리고 한국 자체도 막내딸이 새로운 인생을 계획하기에 참 좋은 조건을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국이었다면 대중교통을 이용해 시내로 나가는 게 상당히 번거로워요. 자동차를 사줘야 했을 거예요. 하지만 막내딸의 평소 행실을 돌이켜본다면 저는 당연히 사주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친구들과 만난다는 약속이 있을 때마다 번거롭지만 태워다 주겠죠. 사사건건 친구들과 관계를 확인하려 들었을지 몰라요. 영국 내에서 막내딸이 사귀는 친구라면 막내딸과 처지가 비슷하다는 편견으로 걱정이 앞섰을 것 같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죠. 너무나 잘 큰 사돈처녀였기에 더 마음이 놓였어요. 똑같은 막내라 사랑을 듬뿍 받은 티가 났지만 막내딸과는 전혀 달랐죠. 스스로 하고 싶은 게 많은 모험심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사람을 즐겁게 만드는 재주도 있었어요. 같이 있으면 시간이 어떻게 가는 줄도 모르고 마법에 빠진 것처럼 사돈 처녀가 하는 이야기에 푹 빠졌거든요. 그런 사람이 옆에 있다는 건 제 막내딸에게 행운이었어요. 아무런 의욕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발견 못했던 아이였는데 진취적인 성향으로 바뀌었으니까요. 어쩌면 원래 그랬을지 모르죠. 하지만 영국에 있었다면 그저 문제아로 낙인 찍혀 있었을 거예요. 막내딸의 진면목을 보고 이끌어줄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부끄럽지만 엄마인 저 역시도 문제아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막내딸이 정말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방구석에 처박혀 아무것도 안 한다고 잔소리만 해댔지 나올 수 있도록 끊임없이 이야기하며 밝은 기운을 전해주지 못했죠. 하지만 한국에서의 모습들은 그동안 제가 보던 것과 전혀 달랐어요. 위층 자기 방에서 아래층 주방으로 내려오는 것도 끔찍하게 싫어했던 막내딸은 첫째 딸 집에서 10분 떨어진 편의점도 아무렇지 않게 다녀올 정도로 변했거든요. 한국에 일주일 머물렀는데 그 시간 동안 한 번도 막내딸이 침대에 있는 걸 보지 못했어요. 물론 자는 시간 빼고요. 영국이라면 자는 시간 외에도 항상 침대에 누워 무기력한 생활을 했을 텐데 말입니다. 정오쯤 사돈처녀가 오면 각자 연습했던 일과들을 공유하고 각자 커피와 빵을 만들고 맛보며 한참 열띤 토론도 하더라고요. 한국으로 오고 나서 남들처럼 부지런히 사는 일상을 드디어 살게 된 거예요. 제가 영국에서 그렇게 바라던 모습이었고 어떻게든 하고 싶었지만 할 의지도 안 보였던 막내딸이 한국에서 변한 거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스스로요. 그 모습을 보는데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한국을 너무 좋아하는 게 눈에 보였거든요. 혼자 있었다고 하더라도 좋게 봤을 거예요. 그런데 첫째, 딸도 있고 든든한 사위도 있고 좋은 친구가 된 사돈처녀도 있으니 오히려 영국에서 지내는 것보다 훨씬 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으로 내쫓다시피 하며 보냈는데 그게 이렇게 좋은 결과로 이어질 거라고 전혀 예측하지 못했죠. 꿈이 생겨 그 꿈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 바라던 일들이 한국에 온 지 단 3개월 만에 되었다는 것도 너무 감사했어요. 바쁘게 살아가는 한국의 시스템이 막내딸에게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영국으로 돌아오기 전날 막내딸과 진솔한 이야기를 할 수 있었어요. 영국에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찾기 힘들었대요. 언니들은 각자 자기가 하는 일로 바쁘고 엄마는 자기를 한심하게 보는 것 같아 어느 순간 아무것도 하기 싫었답니다.
무엇이든 하게 되면 관심을 받게 되고 행여나 못하게 되면 다시 비난을 받을 거라 걱정이 더 앞섰던 거죠. 하지만 한국으로 오니 마음이 편했대요. 우선 눈앞에 엄마가 없으니 하고 싶은 대로 해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리고 또래인 사돈처녀를 만나 카페를 다니며 농담처럼 주고받던 말이 진짜가 되어가니 차츰 흥미를 찾기 시작했다고 말했죠. 그리고 이젠 제법 큰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도 전했습니다. 아무래도 카페를 운영하려면 큰 카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할 것 같다고 제법 사업가처럼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막내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변한 모습이 너무 대견스럽기도 하면서 감동을 받았거든요. 이렇게 진취적인 아이를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미래가 어둡다고 타박했으니 제가 얼마나 나쁜 엄마였는지 반성도 했답니다. 그리고 진지하게 앞으론 무엇이든 믿고 지지하는 엄마가 되겠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제법 사업가다운 기질을 보인다고 칭찬도 했습니다. 그동안 표현하지 못했던 마음들이 쌓이고 쌓여 거리를 더 멀게 만들었다는 거 이젠 알았으니까요. 그리고 영국으로 돌아오고 1년쯤 지났는데 반가운 소식을 하나 받았어요. 그동안 막내딸이 준비를 마치고 사돈처녀와 새로운 가게를 시작했다고요. 더욱 밤 굽는 실력도 향상되었고 한국어도 많이 배웠다면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자신의 가게를 열게 되었대요. 그래서 자랑할 겸 이 소식을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었어요. 한국에서 꿈을 펼치고 성장할 막내딸이 너무 대견하지 않나요? 여러분은 이번 사연에서 어떤 걸 느끼셨나요? 변하지 못할 것 같던 막내딸이 생각지도 못한 한국 생활로 인해 큰 변화를 하게 되었는데요. 새로운 꿈과 희망을 찾게 된 그녀를 위해 큰 축하의 박수를 전하고 싶습니다. 다행히 가족의 지원과 한국의 환경이 막내딸이 꿈을 갖게 하는데 큰 힘이 된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끊임없는 도전을 통해 더욱 발전하는 그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전하고 싶은 한마디가 있는데요. 가끔씩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도 막내딸을 향한 지지와 격려를 끊임없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부모에게 받는 지지와 응원은 언제나 자녀에게 큰 힘이 되기 때문이니까요. 그러면 더욱 감동적인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헬프미. 거기 누구 없나요? 5명의 괴한에 둘러싸인 영국에서 온 여대생은 괴한들의 모습에 아무도 나서지 않아 결국 끌려가게 되었는데요. 한국에 방문한 이 학생들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런던에 위치한 옥스포드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제니퍼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교육에 관심이 많으시며 저 또한 그런 부모님의 뜻에 따라 공부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번에 옥스포드 대학교 법학과에 입학할 수 있게 되었어요. 옥스포드 대학교는 타 공립대학교에 비해 교육비가 비싼 편이지만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장학금 지원 제도가 잘 되어 있어서 이곳에는 아시아계 학생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제가 이곳을 선택한 이유 중 가장 큰 장점은 3학기제로 다른 곳보다 졸업이 빠르고 학생 수와 교수대 비율이 다른 학교에 비해 매우 낮아 정말 1:1 코칭처럼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매우 좋았어요. 법학과가 특히 유명한데요. 이곳 학생은 방학을 이용하여 로펌에서 인턴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글로벌 모의 재판 대회도 학교 지원으로 참여할 수 있고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소규모 코칭처럼 그룹 수업과 토론이 많이 있어요. 다양한 나라에서 온 학생들과 어울릴 일도 아주 많았죠. 그래서 저희 팀에서는 이번에 국제모의 재판경연대회에 참석하기로 했는데 올해는 한국의 서울대학교라는 곳에서 열린다고 하네요. 우리는 이곳에 참석하기로 해서 들뜬 마음에 열심히 경연대회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저희 부모님 모두 한국으로 토론 대회를 나간다고 했을 때 엄청 걱정하셨지만 그래도 위험한 국가의 단체로 가니 어쩌면 이번 기회에 경험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하시더라고요. 아버지는 언제나 현명한 판단을 하시는 편이에요. 정말 존경스러워요. 비행기에서 내려 터미널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광활한 공간에 압도당했습니다. 천장이 높고 자연광이 가득 들어오는 공간은 공항을 교통의 중심이라고 하기보다는 현대미술관처럼 느껴지게 했습니다. 어디를 둘러보아도 세련된 디자인과 최첨단 시설이 눈에 띄었습니다.
공항 내에 공연이 있다며 한복을 입고 지나가는 공연단을 보았는데 공항 한편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공연을 볼 수 있다는 것에 놀라웠습니다.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어서 놀랐습니다. 표지판은 명확하고 여러 언어로 되어 있어서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입국 심사 또한 얼마나 빨리 진행되는지 정말 편리하더라고요. 혼란스럽고 스트레스가 많은 공항을 경험한 저로서는 신선한 변화였습니다. 심지어 가장 놀랐던 점은 한국 공항 철도를 이용하면 5,000원도 안 되는 돈으로 공항에서부터 시내까지 30분 만에 이동이 가능하다는 것이었어요. 영국에는 공항이 많지만 시내에서 굉장히 멀어서 아주 비싼 돈을 내고 관광버스를 타고 이동을 해야 하거든요. 사실 저 같은 학생들은 부모님이 공항까지 데려다 주지 않는 이상 이동하기가 힘들어요. 아니면 기차와 같은 공항철도 이용해야 하는데 이건 역시 예약이 필수고 이동하는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한국은 대중교통 시스템이 아주 편리하다고 느껴졌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과 해외여행을 자주 했는데 유럽과 비교해 인프라가 거의 없는 나라일 거라 생각했는데 제가 가본 유럽 어떤 나라보다 인프라가 더 훌륭하게 형성되어 있었어요. 우리가 묵은 숙소는 높은 고층 빌딩과 네온사인으로 둘러싸인 번화가에 있었습니다. 늦은 시간에도 서울은 매우 현란하더라고요. 잠들지 않는 듯 하면서도 질서와 평온함이 공기에 스며들어 있는 서울의 에너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국제 토론 행사에 갔을 때 저는 평소 영국에서 다녀온 행사와는 다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분명 낯선 도시인데 편안하면서도 안정감 있는 이 느낌이 뭔가 생각하던 중 친구한테 말했더니 양복이나 경찰복을 입은 사람들이 없어 생각해보니까 선생님이나 주최하시는 분들만 있으시네. 뭔가 위축되는 게 없다라고 말했어요. 영국에서 고등학교 행사는 보통 경호원들이 눈에 띄게 배치된 딱딱하고 형식적인 행사였습니다. 혹시 모를 위험에 항상 경호원들과 경찰관들이 배치되어 있거든요. 하지만 서울에서는 진정한 의미의 축하 행사였습니다. 모두가 편안해 보였어요. 영국에서는 공공행사에서 어느 정도의 보안을 유지하는 것이 거의 당연한 일이거든요. 이곳의 분위기는 편안하고 즐거웠습니다. 한국 학생들이 어찌나 토론에 열정적인지 몰랐어요. 영어로 하는 토론인데도 정말 막힘없이 논리를 펼치는 한국 학생들의 모습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역시 교육열이 뛰어난 나라다웠어요. 저희도 정말 열심히 주장을 펼쳤지만 아쉽게도 수상은 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은 천연자원이 부족해서 인적자원을 많이 개발했다고 하는데 역시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 나라다웠어요. 실제로 요즘은 영국 금융시장에서도 뛰어난 한국인 펀드 매니저들이 일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의 일처리 능력이 이렇게 학생 때부터 오는 거구나 싶었어요. 시상식은 꽃과 배너로 아름답게 장식된 대형 강당에서 열렸습니다. 공기는 활기찬 대화와 웃음소리로 가득 차 있었는데 이는 고향에서 열린 비슷한 행사의 차분 분위기와는 극명한 대조가 있었어요. 수상자들이 입장하자 박수와 환호가 터져나왔습니다. 우아하게 차려입고 꽃다발을 든 졸업생들을 보면서 저는 감탄사가 절로 나왔습니다. 보안을 중시하는 형식적인 국내 행사에서는 종종 느낄 수 없었던 따뜻함과 공동체 의식이 이곳에서 느껴졌습니다. 저희도 우승을 하지는 못했지만 우승한 한국 학생들을 진심으로 축하해 줄 수 있었어요. 그렇게 대회를 마치고 저희는 서울에서 관광을 하기로 했어요. 우선 젊은이들이 많다고 하는 명동에 가봤어요. 밤거리가 정말 화려하고 구경할 것도 많고 맛있는 게 너무 많아서 저희는 신이 나서 돌아다녔는데요. 늦은 시간까지도 돌아다니는 어린 학생들이 많다는 것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영국에서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밤거리 풍경이었어요. 영국은 물가가 비싸기도 하지만 교통수단이 부족해서 차가 없으면 다니기가 힘들어요. 한국은 교통카드 한 장이면 어디든 갈 수 있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태어나 처음으로 늦은 시간까지 거리를 거닐고 맥주도 마시고 쇼핑도 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한국이 정말 안전한 곳이구나. 인터넷 속도도 빠르고 배달 음식도 영국과 비교했을 때 정말이지 너무 차이가 많아 이루다 나열하기 힘들 정도네요. 한국인 학생들과 같이 온 대회 참가자들 모두 이태원이라는 곳으로 이동해서
법에서 더 이야기를 나누기로 하고 다음 장소로 향했는데요. 골목 예쁜 가게들이 많아서 구경하다가 저는 무리에서 혼자 떨어져 있는 줄도 모르고 신나게 구경을 하고 있었죠. 돌아보니 일행이 한 명도 옆에 없는 것을 알고 친구에게 전화를 하려고 보니 핸드폰도 사진을 너무 많이 찍어 배터리가 없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 두리번거리는데 이 근처는 작가와 분위기가 다르고 여러 시끄러운 소리들이 많이 들리는지 갑자기 혼란스러워졌어요. 한국인들의 말투는 굉장히 다정하고 부드러운데 아시아인들과 다양한 외국인들이 많았던 이곳에서는 한국인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때부터 갑자기 너무 낯선 분위기에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그때 갑자기 4~5명의 무리가 저에게 말을 거는데 전혀 알아들을 수 없었어요. 저는 영어로 이야기해달라고 말했지만 그들은 웃으며 계속 무언가 말하는데 어디로 가자는 제스처를 계속하며 자기들끼리 웃고 있었어요. 학교에서 다양한 인종을 많이 경험해봤기 때문에 저는 알아들을 수는 없는 말이었지만 그들은 중국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중국인들과 한국인은 확연히 다른 분위기예요. 한국인들은 깔끔하고 단정하고 다정한 목소리를 가졌는데 중국인들은 일단 여자나 남자 머리가 떡진 사람이 많아요. 어투에서도 상당히 싸우는 듯한 화내는 말투이기도 하고요. 딱 그런 말투였어요. 그 주변을 지나는 다른 외국인들도 많았는데 아무도 저를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어요. 저는 이대로 끝나는구나, 이젠 가망이 없구나라고 생각을 제 팔을 양쪽에서 잡고 골목길 쪽으로 질질 끌려갔습니다. 끝나버릴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오른쪽 편에서 어떤 남자가 나타나더니 납치범들을 향해 뭐라고 소리치는 것입니다. 저는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헬프미를 외쳐댔습니다. 그러자 그 남자는 그 일행들과 얘기를 나눈 후 굳은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납치범들로부터 그 남자는 포위를 당하게 됩니다. 그 남자는 키는 180 정도의 날씬한 몸매였지만 상당히 단단한 몸 같았어요. 납치범들이 먼저 주먹을 휘두르며 그 남자를 제압하려 했지만 그 남자는 발만 사용하여 납치범들을 제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남자는 저에게 다가와 영어로 납치범들이 금방 일어나 쫓아올 수 있으니 뛰자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없이 한참을 그 남자분과 뛰어갔습니다. 어느 정도 뛰었는지 모르지 하지만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광장 같은 곳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근처에 편의점이 있어 그 남자분은 물을 한 통 사와 저에게 마시라고 했습니다. 아까 그 납치범 일행들은 중국인들이었고 저를 데려가겠다는 위협을 했다고 합니다. 광장으로 나온 더 이상 그런 무리는 없었고 위험해 보이는 사람들도 눈에 띄지 않았죠. 많은 외국인들 사이에서 저를 중국인 무리에게서 구해준 한국 남자에게 정말 고마움을 느꼈어요. 무언가 더 살해를 하고 싶지만 그때 가지고 있는 돈도 별로 없었고 해서 제가 식사 대접이라도 하고 싶으니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했어요. 그 남자는 괜찮다고 정중하게 사양하면서 이태원에는 다양한 외국인이 많으니 안전하게 그쪽으로는 가지 말라고 조심하라고 하며 저를 숙소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주겠다고 했어요. 아주 준수하게 하던 그 사람과 지하철에서 오는 내내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 이야기하면서 오는데 정말 대화가 끊이지 않았어요. 그 남자는 이진영이라는 이름이었고 아까 발로 했던 무술이 한국의 태권도라고 했습니다. 제가 무술이라고 하니 쑥스러운 듯 웃으며 한국 남자들 대부분 이 정도는 할 수 있다고 별거 아니라며 전혀 자랑하지 않았어요. 5명이나 되는 외국인을 발로만 제압할 수 있다니 이게 엄청난 무술이 아니라니. 한국 남자들은 다들 이런가요? 그리고 무술을 하는 유단자가 아니 여도 그렇게 낯선 외국인들의 우리 속에 겁없이 혼자서 뛰어드는 사람은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엔 영국에서도 없을 것 같아요. 아까 같았던 위험한 상황에서 저를 구해줄 사람은 저희 아빠 한 사람 정도일까요? 그리고 그 한 남자 이진영. 그렇게 짧은 시간 대화를 나누며 지하철을 타 제가 묵은 숙소에 도착했어요. 아직 일행들이 거리에 있을 것 같아서 저는 혼자서 숙소로 올라갔는데 왜 이렇게 두근거리고 마음이 진정되지 않는 걸까요? 아까 무서운 일을 당할 뻔해서 그런 거겠죠. 친구들에게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니 다들 너무 놀랐고 같이 있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며 한국이 전혀 위험하지 않게 생각돼서 다들 너무 안일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마음속에 잊혀지지 않는 이름을 생각하면서 남은 한국 관광을 시작했어요. 이상하죠? 친구들과 대화하면서도 온통 그 남자만 머릿속에 가득한 거예요. 경복궁으로 향했는데요. 특별히 경복궁을 찾은 이유가 있었다기보다는 추천이 많기도 했고 역사와 빈티지 문화도 좋아하고 특히 이런 건축물은 영국에서 볼 수 없으니 저희들에게는 꿈의 관광지이거든요. 경복궁에 가까워지면서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시간 여행을 하듯 미래 도시를 지나 과거로 이어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고 광화문을 지나 펼쳐지는 경복궁의 모습에 깜짝 놀라버렸는데요. 세상에 너무 아름답고 훌륭했습니다. 저를 제외하고도 외국인 관광객들의 모습이 심심치 않게 눈에 들어왔는데요. 그중엔 한복을 입은 사람들도 있었고 모두들 너무 행복한 표정으로 사진도 찍고 즐거워 보였어요. 저희도 한복을 대여하기로 하고 가서 봤는데 정말 화려한 색감이더라고요. 사이즈도 다양하게 입을 수 있는 조이는 형식의 옷이다. 보니 누구나 입을 수 있겠더라고요. 한복을 입고 결혼을 안 한 아가씨가 하는 머리라며 댕기머리를 해주셨는데 정말 귀여웠어요. 여유롭게 경복궁 내부를 구경하며 시간을 보내다가 고궁박물관도 들려보았는데요. 고궁박물관에는 조선의 왕실과 대한제국의 황실 문화에 관련된 전시물과 설명이 덧붙여 있었습니다. 전시물들을 구경하는 동안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전혀 알지도 못했고 관심도 없었는데 이렇게 오래되고 굉장한 나라가 있었다니 지금까지 존재 자체도 모르고 있었던 게 오히려 이상하게 느껴질 정도로 경외심 같은 게 생기게 되었습니다. 단편적이지만 한국을 조금이라도 알게 된 것 같고 한국에 온 건 정말 잘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한복을 입은 채로 구경을 하며 덕수궁 돌담길이라는 곳까지 왔는데요. 화려한 도시 머릿속에 정말 아름다운 경관이었어요. 잠시 돌담길에 기대서서 사진도 찍고 음료수도 마시고 벽에 기대어 쉬고 있는데 그때 심장이 엄청 빨리 뛰고 두근거리는 거예요. 일행들 사이 저쪽에서 걸어오는 한 남자 이진영 그도 다른 무리에 속해 이야기를 나누며 걸어오더라고요. 저와 눈이 마주치고 다시 일행들과 이야기 나누고 저희는 그 돌담길에서 잠깐의 시간 동안 시공간이 멈춘 느낌으로 계속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지나가고 있었어요. 이야기를 하고 싶었지만 서로의 일행들과 대화가 있어 우리는 그 길을 지나는 내내 서로 계속 눈빛 교환으로 엇갈리게 되었어요. 마음속으로는 따라가서 연락처를 물어보고 싶었지만 그도 일행과의 이야기 중이라 끊지 못하는 듯 보였고 저 또한 그래서 서로를 눈으로만 따라갔어요. 이내 눈앞에서 멀어지고 보이지 않을 때쯤 저는 갑자기 눈물이 한 방울 이렇게 아쉬울 거면 아까 잡고 물어볼 걸 하는 속상한 마음이 들었는데 어쩔 수 없었어요. 저는 다시 일행들과 다음 장소로 가기 위해 발길을 돌리는데 그때 마침 저 뒤쪽에서 번개 같은 속도로 뛰어오던 그가 보였어요. 그의 연락처가 적힌 쪽지를 제 손에 쥐어주며 연락하라고 하고는 다시 인파들을 헤치고 그는 일행에게로 갔어요. 그때 친구들이 다들 무슨 일이냐며 저를 보고 물어봤는데 저는 얼떨떨해서 한참 지나 친구들에게 사실을 말하니 다들 축하해주며 진영 씨가 너무 멋있다고 칭찬하더라고요. 영국으로 돌아가기까지 3일의 시간이 있었고 우리는 매일 만났어요. 처음 드는 이런 감정을 절대 놓칠 수 없다는 생각으로 매일 만났고 불타오르는 사랑을 느꼈어요. 제 인생의 처음 그러니까 첫사랑이랍니다. 저는 그전에 공부만 했고 연애는 시시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딱히 마음에 드는 친구도 없었고요. 그래서 누굴 사귀어 볼까 하는 마음이 아예 없었던 게 사실이에요. 성인이 돼서 아름다운 사랑을 하고 싶다 생각했었죠. 그렇게 서울을 떠나게 되었고 저희는 짧은 8분 만남을 뒤로하고 연락하며 서로를 그리워했어요. 영국에 도착하니 전혀 공부도 안 되고 이미 저는 마음이 한국을 향해 있었어요.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살면서 처음 느껴보는 이런 감정에 저는 도저히 공부를 할 수도 예전처럼 지낼 수도 없었습니다. 그 사실을 안 부모님께서 제가 왜 그런지 이야기하자고 하셨고 저는 진영 씨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저희 아빠는 다정하고 현명한 사람이라 저를 이해해 주실 줄 알았어요. 하지만 너무 완강히 반대하시며 그런 후진국이 아시아 남자를 만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며 저에게 처음으로 화를 내셨어요.
아버지는 저와 가족에게 더없이 좋은 사람이지만 아시아인을 무시하는 마음이 뼈속 깊이 있는 것 같았어요. 대화 자체가 안 되었죠. 그렇게 일상생활 자체가 안 되어 점점 우울감에 빠지는 저를 보고 부모님은 다시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저는 자꾸 집중도 안 되고 마음이 힘들어 수업도 잘 안 듣게 되고 해서 한국어라도 배워보자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하니 좀 숨이 쉬어질 것 같았어요. 한국어를 배우다 보니 한국 문화에 대해 자연히 알게 되었고 더욱 한국이 그리웠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으로 가서 남은 학부를 마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이곳에서의 우수한 학교 생활을 마무리한 채 한국의 교환학생이 되기로 했습니다. 저희 두 부모님께서는 이토록 열심히 공부하는 보고 더 이상 말릴 수 없다고 생각하셨나 봐요. 다시 찾은 한국은 여전히 아름답고 포근했으며 깨끗하고 안전한 곳이었어요. 저는 학교 생활을 시작했고 진영 씨와 한국에서 다시 만나 우린 더욱 커져버린 마음을 확인하고 사랑을 키워나갔습니다. 공부하는 모습, 데이트하는 모습, 한국의 다양한 모습들을 부모님께 보여드리고 안심하시도록 말씀드렸어요. 부모님은 특히나 한국의 밤거리가 그렇게 안전하다는 것이 믿기 어려워했어요. 늦은 시간까지도 그렇게 젊은 아가씨들이 길에 돌아다닌다는 것을 보고 놀라시곤 하며 반짝반짝 예쁘죠 나쁜 서울의 야경에 감탄하셨습니다. 더군다나 5명의 치안으로부터 저를 구해준 진영에 대해 깊은 믿음이 생겨 더없이 고마워하셨고요. 점점 커져가는 둘의 마음을 진영의 부모님께도 말씀드리고 저희는 결혼을 준비하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양가 부모님이 정식으로 허락하시고 둘의 건강한 관계를 보시고 인정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말이죠. 진중하고 굳은 진영의 모습에 저희 부모님은 크게 감동하셨어요. 그래서 둘만의 약혼식을 올리고 반지를 끼워주며 평생 지켜주겠다고 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남겨 간직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한국에 와서 진영을 만나게 된 것도 한국에서의 여행은 우리에게 잊을 수 없는 추억을 남겼고 이 나라의 특별함을 알게 해주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밤거리가 주는 안전함과 평온함을 다시 한번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이곳에서의 경험은 우리 가족에게 큰 의미가 되었고 앞으로도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입니다. 저와 진영 씨는 이제 곧 결혼을 준비하고 있고 저희 부모님을 한국에 모셔오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한국에서 펼쳐질 미래가 너무나도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저의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국제연합기구 UN 조사를 따르면 선진국 중 가장 밤거리가 안전한 나라로 한국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낮은 범죄율과 경찰의 적극적인 활동 그리고 높은 시민의식 덕분인데요. 다른 나라에서는 소매치기와 같은 경범죄는 물론 성폭력이나 강도 살인과 같은 강력 범죄의 발생 비율이 높고 심지어 마약이나 범죄 조직과의 접촉 가능성도 있어 여행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합니다. 위험과 불안이 도사리고 있는 다른 나라에서는 마음 편히 여행하는 것도 힘들겠네요. 한국에서의 여행을 계기로 한국에서의 삶을 결심하게 된 제니퍼 씨와 그 가족에게 환영과 응원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더욱 재미있는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보고 한국에 가라고요? 중국보다 환경이 훨씬 안 좋을 텐데. 거기서 또 어떻게 버티냐고요? 여기 회사에서 온 전화를 받고 절망에 빠진 글래머러스한 몸매를 가진 이탈리아 여성이 있습니다. 이 여성이 한국에 대해서 왜 이렇게 편견을 가지게 된 건지 한번 알아보러 가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탈리아 밀라노 출신의 25세 루다입니다. 유명 패션 브랜드에서 해외 마케터로 일하고 있어요. 지난 겨울 회사에서 중국 상하이로 2개월간 출장을 보내더라고요. 해외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 설렘 반 걱정 반으로 짐을 꾸렸죠. 밀라노의 화창한 겨울 날씨와는 달리 상하이는 좀 춥다고 들었거든요. 하지만 새로운 도전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차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비행기에 올랐어요. 비행기 창 밖으로 상하이의 도심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높이 솟은 마천루와 화려한 네온 사인들이 눈에 들어왔죠. 이국적인 풍경에 마음이 설레면서도 과연 저 큰 도시에서 잘 적응할 수 있을지 약간의 두려움도 느껴졌어요. 하지만 한편으론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고 시야를 넓힐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니 기대감이 더 컸죠.
푸동국제공항에 도착해 입국 심사를 받고 짐을 찾아 밖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제 예상은 빗나가기 시작했죠. 입국장을 나서자마자 매캐한 스모그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상하이의 공기 오염 문제는 익히 들어 알고는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거든요. 마스크를 챙겨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공항에서 시내로 이동하는 내내 창 밖으로 보이는 건 뿌연 안개뿐이었죠. 멀리 보이는 높은 빌딩들도 흐릿하게만 보일 정도였어요. 상하이의 랜드마크인 동방명주라던가 황구금융 중심의 초고층 빌딩들도 대기 속에 파묻혀 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죠. 웰컴 투 상하이라는 도로변 푯말이 아니었다면 상하이에 와 있다는 걸 잊을 뻔했어요. 차창 밖으로 보이는 도로 위 차량들은 비좁은 차선을 아슬아슬하게 주행하고 있었어요. 그것도 엄청난 스피드로요. 서로 빵빵거리며 경적을 울리는 소리가 귀를 때렸죠. 뒷좌석에 앉아있는데도 위험할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운전석에 앉아있는 운전사의 테크닉이 대단해 보였어요. 밀라노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진풍경들이었죠. 가이드북에 소개된 예쁜 야경 사진들이 머릿속을 스쳤지만 막상 창 밖으로 보이는 건물 네온사인 간판들의 화려한 불빛과 어우러진 혼잡한 거리뿐이었어요. 건물 입구에서 호객행위를 하는 노점상들, 허름한 간판이 내걸린 식당들, 밀라노의 세련된 도심 풍경과는 사뭇 달랐죠. 아무래도 관광객들이 가는 번화가와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동네 같았어요. 밀라노의 여유로운 교외에서 자란 제가 상하이의 북적이는 거리를 보고 받은 충격이란 마치 딴 세상에 온 것 같아요. 게다가 날씨까지 습하고 쌀쌀해 기분이 다운되더라고요. 벌써부터 2개월간 버텨야 할 상하이 생활이 걱정되기 시작했죠. 그렇게 1시간 남짓을 달려 드디어 숙소 앞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충격은 배가 되었죠. 제가 투숙하게 될 아파트라는 건물은 누가 봐도 노후된 외관이었거든요. 5층짜리 건물인데 외벽에는 페인트가 벗겨진 자국이 가득했고 입구에는 쓰레기가 수북이 쌓여 있었어요. 상상했던 깔끔한 레지던스와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집이었죠.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설마 회사에서 나한테 이런 곳을 준비해 준 건 아니겠지? 라는 의문이 들면서도 동시에 혹시 택시 기사가 잘못 데려다 준 건 아닐까 생각도 들더라고요. 망설이다 옆에 있던 가이드에게 물어봤죠. 제가 머물 곳이 맞냐고요. 가이드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곳이 회사에서 준비해 준 숙소라고 말하더라고요. 천천히 말해줘서 간신히 알아들을 수 있었어요. 사실 상하이에서의 숙소가 밀라노처럼 넓고 깨끗할 거라고 기대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적어도 외관이라도 깔끔하고 위생적일 줄 알았죠. 이 정도일 줄은 상상도 못했던 거예요. 짐을 들고 아파트로 걸어 들어가는데 마음이 심란해지더라고요. 계단을 오르며 아파트 내부를 둘러봤어요. 어두컴컴하고 좁은 복도는 한 사람이 겨우 지나갈 수 있을 정도였고 천장에는 거미줄이 잔뜩 쳐져 있었죠. 계단 역시 낡고 깨져 있어 위태로워 보였어요. 벽에는 알 수 없는 낙서들까지 빼곡했죠. 숙소 내부도 외관 못지않게 엉망진창이더라고요. 저는 절망감에 휩싸였어요. 눈 뜰 곳이 없을 정도로 어수선하고 불결한 환경에 머물러야 한다니 솔직히 받아들이기 힘들었죠. 밀라노에서의 일상이 그리워지기 시작했어요. 이런 곳에서는 도저히 못 살겠어. 당장 짐을 싸서 다른 숙소를 알아봐야겠어라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복도 끝에 위치한 제 방 앞에 섰어요. 한숨을 내쉬며 문을 열었죠.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왜 그 방을 배정받았는지 이해가 가더라고요. 바닥과 천장, 벽에는 먼지와 얼룩이 잔뜩 끼어 있었고 낡은 가구들은 삐걱대는 소리를 내며 덜컥거렸죠. 공기 중에는 퀴퀴한 냄새가 진동하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전 투숙객이 담배를 피워댄 흔적인 것 같았어요.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죠. 아무리 히터 스위치를 올려도 방 안의 온도는 꿈쩍도 하지 않더라고요. 한겨울인데 난방이 안 된다니 냉동고 안에 들어앉은 기분이었어요. 게다가 화장실과 부엌 큰 다른 투숙객들과 공용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하니 프라이버시는 기대할 수도 없겠더라고요. 혼자만의 공간에서 편히 쉴 수 있으리라 기대했던 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어요.
도무지 적응하기 힘들 것 같은 환경들 앞에서 저는 무력감을 느꼈죠. 차라리 번화가 외곽에 깨끗한 숙소를 구하는 게 나았을까 하는 후회 섞인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하지만 이미 늦은걸요.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업무에 투입될 예정이라 숙소를 옮길 겨를도 없었거든요. 한숨만 푹푹 내쉬며 짐을 풀기 시작했죠. 상하이에 도착한 첫날의 충격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저는 다음날 아침 출근을 위해 일찍 아파트를 나섰어요. 상하이 사무실은 숙소에서 꽤 먼 곳에 있었거든요. 밀라노에선 지하철로 30분이면 넉넉히 출퇴근할 수 있는 거리를 상하이에선 무려 1시간이나 잡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자고로 긴 출퇴근 시간은 피곤함을 배로 느끼게 하잖아요. 벌써부터 상하이에서의 일상이 고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상하이에서의 첫 출근길 저는 두 눈을 비비며 아파트에서 나왔어요. 어제의 충격으로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거든요. 밀라노에서처럼 가볍게 에스프레소 한 잔을 즐길 새도 없이 허겁지겁 아파트를 나서야 했죠. 아무래도 낯선 도시에서 길을 헤맬까봐 두려웠던 거예요. 역시나 10,000원 지하철에 올라타는 순간부터 정신없이 떠밀리고 치이더라고요. 출근 시간대라 그런지 사람들로 북적였고 역사는 마치 전쟁터 같았어요. 승강장은 발 디딜 틈 없이 꽉 차 있었고 열차에 탑승하려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뤘죠. 밀라노 지하철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혼잡한 수준이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을 한 번에 마주하는 건 처음이라 숨이 막힐 지경이었죠. 겨우겨우 전동차에 탑승해 손잡이를 잡고 서 있는데 귀를 간지럽히는 중국어 안내방송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어요. 영어 안내는 없었죠. 당황한 마음에 주위를 둘러봤는데 모두들 무표정한 얼굴로 안내에 귀 기울이고 있더라고요. 마치 로봇 같다야요? 적응된 일상인 건지 아니면 체념한 건지 낯선 환경에 적응하려 애쓰면서도 한편으론 불안감이 엄습해왔어요. 건너편에 붙어있는 노선도 정거장 명칭까지 모든 게 중국어뿐이라 읽을 수가 없었거든요.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 건지 여기서 내려야 하는 건지 알 길이 없었죠. 마치 미로에 갇혀버린 기분이었어요. 이런 상황에 대비해 동료에게 미리 배운 짧은 중국어 문장들을 곱씹어봤어요. 여기서 내립니다. 저 좀 지나가겠습니다. 같은 것들이요. 하지만 내 얕은 언어 실력으로 이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을지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저 무작정 술술 외운 문장을 천천히 되뇌며 간신히 목적지 정거장에서 하차할 수 있었죠. 개찰구를 빠져나와 에스컬레이터에 올라탔어요. 드디어 지상으로 나오는구나 한숨을 돌리려는 찰나 밀려드는 출근길 인파에 거의 떠밀리다시피 밖으로 나왔죠. 눈앞에 펼쳐진 상하이 시내 모습에 또 한 번 놀라고 말았어요. 빌딩 숲 사이로 좁은 도로가 미로처럼 얽혀 있는데 자동차들은 마치 쥐불놀이하듯 경적을 울리며 내달리고 있었죠. 사람들은 무단횡단을 일삼았고 오토바이는 인도 위를 활보했어요. 질서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풍경에 머리가 어지러워질 지경이었죠. 간신히 사무실 건물을 찾아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어요. 밀라노에서는 출근길에 테라스에 앉아 카페라떼 한 잔의 여유를 즐길 수 있었는데 상하이에서의 출근길은 전쟁을 방불케 하더라고요. 체력 관리가 필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점심시간이 되자 팀원들과 함께 식당으로 향했어요. 잠시나마 업무에서 벗어나 숨통이 트일 듯 했죠. 그런데 식당에 들어서자마자 또 멘붕이 왔어요. 메뉴판이 온통 중국어 투성이라 뭘 먹어야 할지 알 수가 없었거든요. 울상이 된 제 모습을 보고 동료들이 먼저 나서서 음식을 주문해줬어요. 밀라노에서 즐기던 파스타나 피자 같은 음식은 눈 씻고 찾아봐도 보이지 않더라고요. 앞에 놓인 음식을 멍하니 쳐다봤어요. 뭔지 모를 고기와 해산물이 수북이 담긴 찌개 같은 음식이었죠. 젓가락을 들고 한 점 집어 먹어봤는데 이게 웬걸? 입안 가득 느껴지는 낯선 향신료 맛에 속이 울렁거리는 거예요. 되도록 티내지 않으려 했지만 도저히 먹기 힘들더라고요. 결국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젓가락을 내려놓았죠. 오후 내내 프로젝트 자료에 파묻혀 일하다 보니 어느새 해가 저물고 사무실은 한산해졌어요. 굳은 어깨를 풀며 창밖을 바라봤죠. 상하이의 차가운 겨울 바람이 선뜻 밖으로 나가고 싶은 마음을 앗아갔어요.
열심히 일한 보람에 맥주 한잔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근처에 갈 만한 곳도 없어 보이고 중국 밤거리는 그다지 안전하지 않아서 밖에 나갈 엄두가 생기지 않더라고요. 퇴근 후 지하철역으로 걸어가는 길은 쓸쓸하기만 했어요. 골목길마다 낯선 간판들이 빼곡했고 음산한 분위기를 풍기는 술집들도 적지 않았죠. 이런 밤중에 택시를 잡기란 하늘의 별 따기였어요. 결국 인적 드문 지하철에 올라타고서야 긴장을 놓을 수 있었죠. 겨우겨우 아파트 앞에 도착했을 땐 밤 10시가 훌쩍 넘은 시각이었어요. 출근길의 낯선 풍경들, 중국어로 진행되는 회의, 입에 맞지 않는 점심, 밀려오는 피로감과 향수병. 마치 다른 행성에 와 있는 기분이었어요. 2개월간 버텨야 할 시간들이 너무나 멀게만 느껴졌죠. 밀라노에서의 편안했던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했어요. 하지만 프로젝트는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아직 갈 길이 멀었죠. 다음 날 아침 상쾌함과는 거리가 먼 잠에서 깼어요. 한밤중에 우는 아기 소리에 놀라 잠이 깼던 거죠. 아무래도 옆집에서 들려오는 소리 같았어요. 밀라노의 조용한 아침과는 달리 벽 하나 사이의 이웃집 소음이 고스란히 들려오더라고요. 부스스 일어나 앉아서는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어요. 햇살 한 줄기 없이 잿빛으로 뒤덮인 도시의 아침이 저를 반겼죠. 출근 준비를 마치고 현관문을 열자 복도에서 비릿한 냄새가 풍겨왔어요. 어제 쓰레기가 치워지지 않은 탓이겠죠. 조심조심 계단을 내려가 건물 밖으로 나왔어요. 밀라노에서는 향긋한 에스프레소 향으로 가득한 아침 거리가 상쾌함을 안겨줬는데 상하이의 아침 거리는 매연과 음식 냄새가 뒤섞여 코를 찌르더라고요. 이리저리 치이면서 출근해 프로젝트 회의에 참석하고 자료 조사며 번역에 매달리다 보니 하루가 훌쩍 지나갔어요. 오늘도 어김없이 중국어 실력 부족으로 애를 먹었죠. 뜻은 알겠는데 입 밖으로 말이 나오지 않는 답답함이란 영어로라도 의사소통이 되면 좋으련만 회의가 중국어로 진행되다 보니 그마저도 여의치 않더라고요. 아파트로 돌아오는 길 밤거리를 걸으며 오늘 하루를 돌이켜봤어요. 프로젝트가 점점 힘겨워지고 있었죠. 중국어도 여전히 낯설고 문화 차이로 인한 스트레스도 만만치 않았어요. 하지만 겨우 이틀 지났을 뿐인데 벌써부터 지쳐선 안 되겠죠. 마음을 다잡고 내일을 준비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밀라노에서의 낭만적인 일상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상하이 생활이 낯설고 버겁게만 느껴질 때가 많았죠. 문화와 언어의 장벽 앞에서 좌절하고 외로움에 울적해지기도 했어요. 상하이에서의 2개월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었지만 지금도 인상 깊었던 것이 상하이의 겨울이었어요. 상하이의 겨울은 정말이지 지독했죠. 아파트에 난방이 되질 않아서 잠잘 때면 코트를 껴입고 잤을 정도예요. 게다가 밖은 언제나 꿋꿋하고 추웠고요. 이불을 덮고서도 이가 딱딱 맞닿을 만큼 떨어야 했던 밤들이 지금도 생생하네요. 숙소에서뿐 아니라 사무실에서도 따뜻함을 느끼긴 어려웠어요. 건물 안이 썰렁하게 차가웠거든요. 온풍기를 틀어도 금세 꽁꽁 얼어붙는 느낌이었다야요.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 일하다 보면 감기에 걸리기 십상이었죠. 컨디션 관리가 어려웠던 시기였어요. 한 번은 독감으로 며칠을 앓아 누웠던 적이 있었는데 아파트에서 지내는 게 고역이더라고요. 난방도 온수도 안 나오는 바람에 한겨울에 얼음물로 샤워를 해야 했거든요. 뜨거운 물 한 모금 마실 수 없어 입술은 바짝바짝 타들어갔고요. 정말 최악의 경험이었어요. 상하이 생활에 이골이 나기 시작할 무렵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됐어요. 회사에서 저를 한국으로 발령 내준 거죠. 1년 동안 한국 시장을 개척하는 프로젝트에 합류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문득 떠오른 건 추운 겨울이었어요. 아, 상하이만큼 혹독하겠구나라는 생각에 벌써부터 움츠러들었다가요. 하지만 인천공항에 내리는 순간 달라진 건 공기뿐만이 아니었어요.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지는 듯 했죠. 공항은 깨끗하고 질서정연했어요. 밀라노의 리나테 공항 부럽지 않을 정도로 세련된 시설들, 친절한 직원들까지 상하이에서의 경험과는 전혀 딴판이었죠. 입국 심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와 한국인 동료의 안내를 받아 숙소로 향했어요.
밖은 영하 10도까지 떨어진 매서운 추위였지만 내심 상하이보다야 낫겠지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파트 현관에 들어서는 순간 깜짝 놀랐네요. 실내가 따뜻하고 포근하더라고요. 이게 웬일일까요? 제 의아함을 눈치챘는지 동료가 웃으며 말해주더라고요. 바로 한국의 전통 난방 시스템인 온돌 덕분이라고요. 바닥 전체를 데워 열 손실을 최소화하고 효율을 높인 구조랍니다. 난방을 틀면 방 구석구석 고른 온기가 전해져 쾌적함이 남달랐어요. 상하이에서 하루 종일 냉골에 떨어야 했던 제게 온돌은 마치 혁신 같은 존재로 다가왔죠. 한겨울에도 포근함을 잃지 않는 공간이라니 정말 감사할 따름이었어요. 침대에 누워온 몸으로 전해지는 온기를 맛보는 순간 피로가 싹 가셨달까요? 다음날 출근길 또 한 번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상하이와 달리 한국의 대중교통은 질서정연하고 쾌적했거든요. 지하철 안에서 뒤죽박죽 떠밀리는 광경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어요. 모두가 질서를 지키며 차분히 탑승하는 모습에서 도시민의 성숙함이 엿보였죠. 회사 건물에 도착해서도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현대식 설계의 사무 공간은 밝고 따뜻했죠. 세련된 인테리어와 쾌적한 환경이 업무 효율을 높여줄 것만 같았어요. 상하이 사무실의 을씨년스러운 분위기하고는 천지 차이였죠. 한국에서의 업무는 물 흐르듯 순조로웠어요. 회의는 주로 영어로 진행됐고 의사소통에 큰 문제가 없었거든요. 뛰어난 실력과 성실한 자세로 임하는 동료들의 모습도 인상적이었어요. 함께 성과를 쌓아가는 보람이 컸죠. 일과 후에는 주변을 둘러볼 시간도 가졌어요. 상하이에선 낯설고 위험해 보이던 밤거리 풍경과 달리 서울은 활기차고 매력적이더라고요. 퇴근 후 동료들과 즐길 수 있는 맛집이 아주 많았죠. 주말이면 서울 곳곳을 누비며 새로운 경험을 쌓았어요. 아기자기한 가게들이 늘어선 이태원 거리, 고즈넉한 분위기의 북촌 한옥마을, 트렌디한 감성이 묻어나는 가로수길까지 볼거리 즐길거리가 넘쳤죠. 밀라노에서 즐기던 여유로운 산책의 감성을 서울에서도 느낄 수 있었달까요? 계절이 한 바퀴 돌아 여름이 오고 가을이 깊어지고 겨울이 성큼 다가왔어요. 1년의 계약 기간이 끝나갈 무렵 회사에서 좋은 소식을 전해왔죠. 프로젝트가 성공적이었고 현지 지사 운영이 확정되었다고요. 덕분에 한국에서의 근무 연장 제안을 받게 되었어요. 망설임 없이 수락을 했죠. 한국에서의 일상이 편안하고 즐거웠으니까요. 밀라노의 가족들에겐 아쉬운 마음을 전했지만 저의 선택을 존중해 주셨어요. 새로운 터전에서 뿌리 내리는 딸의 모습을 기특하게 여기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한국행을 결심하고 어느덧 1년이 훌쩍 지났네요. 그간의 변화를 돌아보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온돌 없는 겨울은 상상할 수 없다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로 한국 생활에 녹아든 것 같아요. 가끔은 밀라노가 그립기도 하지만 매일의 행복 속에 묻혀 살고 있죠. 이 모든 게 한국이라는 나라를 만난 덕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뜻한 온돌 문화는 물론 배려와 친절이 숨은 사람들의 정 덕분에 상하이에서의 아픔도 극복할 수 있었죠. 버스나 지하철에서 노약자를 위해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돕는 모습에서 사회의 성숙함을 엿볼 수 있었고요. 무엇보다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문화가 좋더라고요. 상하이에서 쉼없는 야근과 회식이 일상이었다면 한국에선 워라밸을 지키려는 노력이 돋보였다요. 정시 퇴근 후 가족 친구와 여가를 즐기는 라이프 스타일이 부러웠어요. 나아가 육아휴직 같은 복지 제도를 보며 일하기 좋은 나라로서의 면모도 실감했답니다. 정이 넘치는 한국에서 앞으로의 생활도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응원과 격려의 한마디씩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연자분들에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작은 선물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연이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분들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